안녕하세요. 가족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40대 가장입니다. 매일같이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공감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한다는 말인데요. 저는 최근에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정말 가족이란 진정 무엇인지 돌이켜보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친한 회사 동료가 주선해준 자리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제가 지금까지 보던 여자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아내는 돈 버는 것에만 관심 있고 별다른 취미생활도 없다고 말하는 절 참 성실하고 꾸밈 없는 사람 같다고 얘기해 주더군요. 그냥 저를 처음 봐서 좋게 얘기해 주는 건가 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평범한 분들이세요. 여동생이 둘 있는데 시골에서 같이 부모님 돕다가 작년에 둘 다 차례로 시집을 갔어요. 라고 수줍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보면 농부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일인걸요. 정말 부지런해야 농사도 지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명학 씨가 부모님을 닮아서 이렇게 성실하신가 봐요. 전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병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거든요. 덕분에 엄마가 25살 때부터 저랑 여동생을 키워주셨거든요. 명학 씨처럼 성실한 부모님의 다복한 집안이 전 정말 부러워요. 밝은 모습에 고생 같은 건 전혀 모르고 자란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전 정말 놀랐답니다. 연락처를 달라고 휴대폰을 내밀던 그녀의 미소가 계속 생각나 전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았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녀와의 대화가 즐겁고 행복해서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도 제 인생에서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빠르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절 항상 웃게 만드는 그녀의 가족들 때문이기도 했어요. 누구보다 호탕하고 쾌활한 성격의 장모님과 싹싹하고 착한 처제가 꼭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편하고 좋았습니다. 아이 참, 엄마, 오늘 처음 인사 온 형부한테 이렇게 술을 많이 주면 어떡해. 형부 이러다 집도 못 찾아가겠어. 예, 집에 못 가면 여기서 자고 가면 되지. 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그래. 내가 정말 기분이 끝내주게 좋아서 그런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지? 우리 윤희가 이렇게 참하고 듬직한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 윤희 이게 아빠도 없는 집에서 장녀 노릇하느라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거든. 항상 윤희를 볼 때마다 내 마음 한구석이 뻐근했는데 오늘 김서방을 보니 이제 걱정을 좀 덜어도 되겠어. 애 아빠 가고 난 후에 내 인생에서 제일 신나는 날이 바로 오늘이야. 자, 다 축배를 듭시다. 우리 가족이 돼줘서 정말 고맙네, 김서방. 그래, 엄마 신나신 건 알겠는데 축배는 여기까지만 해요. 인사 온 첫날에 이러다 형부 잡겠어. 그렇게 신나게 결혼 후 저는 지금 장난꾸러기 두 아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보고 처제도 계속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저희가 결혼하고 3년 후에 신랑감을 데리고 처갓집에 왔더라고요. 동성 그냥 봐도 반듯한 인상에다 정말 싹싹한 사람이었습니다. 처갓집에 처음 온 날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놀라면서도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절 정말 놀라게 한 건 홀로 계신 장모님을 선뜻 모시고 살겠다고 한 거였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 중에 혼자 남은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나서는 사위가 대체 얼마나 될까요? 처제랑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귀게 됐다는데 어떻게 이런 보석같이 귀한 사람을 만났는지 처제가 정말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동서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처갓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동서가 삼겹살을 먹자며 저희를 초대해줘서 간 날이었죠.
하하호호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장모님 코에서 호피가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모님, 호피! 아이, 괜찮어. 요즘에 자주 코피가 흐르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여들 식사들 하게. 안 돼요, 장모님. 혹시 모르니까 빨리 응급실 가요. 연세도 있으신데 코피라고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몸이 허하셔서 그런 거면 가서 수액이라도 맞고 와요. 빨리요. 동선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기어코 직접 운전해 응급실까지 모시고 가더라고요. 장모님은 다행히 별 이상이 없으셨지만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수액까지 맞고 모시고 오는 날도 있었죠. 장모님은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내가 정서방 등살에 100살까지 살겠네.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멋진 살 얻었나 몰라. 남편 복은 없어도 내가 자식 복, 사위 복은 대박이다, 대박. 동서는 이런 남자였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장모님을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두 아이의 아빠가 된 후에도 한결같은 남자였죠. 특히 장모님에 대한 사랑은 날이 갈수록 애틋했답니다. 매년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시게 하고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시면 꼭 동서가 병원에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모시고 병원에 다녔던지 당연히 병원에서도 모자 관계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사위라는 말에 다들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서는 마음도 참 따뜻한 남자였어요. 하루는 동서가 저한테 조용히 다가와 말하더군요. 형님,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형님이랑 가고 싶은 멋진 곳이 있어서요. 왠지 형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전부터 꼭 한번 같이 가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맛있는 두루치기도 대접할 테니 최대한 편안한 옷 입고 오시면 돼요. 제가 모실게요. 전 얼마나 좋은 곳일까 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따라 나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에 입을 떡하니 벌리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시커먼 연탄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형님, 연탄 봉산 처음이시죠? 이게 하고 나면 운동도 꽤 되고 보람도 있어서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이번엔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형님께선 가뿐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요 근처에 두루치기 끝내주는 집을 알거든요. 봉사까지 하고 나서 먹으면 끝내주는 맛이 아니라 정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에요. 제가 오늘 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장갑 끼시고 얼른 가요, 형님. 알고 보니 대학 때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 나눔을 10년이 넘게 해오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양이 얼마 안 된다고 했지만 사실 3,000장이나 되는 양이었습니다. 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누군가를 위해 봉사를 한다는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봉사를 10년째 매년 하고 있다는 동서를 보며 내가 윗사람이지만 배울 게 참 많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제철 음식이랑 특산품들을 부지런히 구해오는지 놀랄 지경이었어요. 인삼이며 복분자 주며 전복, 꽃게 등등 우리 가족들을 위해 손수 손질을 해줘서 맛있게 음식을 해주기도 했어요. 특히 장모님은 자주 술을 드셨는데 간에 좋은 약재랑 채소도 많이 구해와 장모님의 건강도 그렇게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좋은 사람이었기에 저희는 귀하고 맛있는 것들이 생기면 늘 서로 챙겨주기 바빴답니다. 정말 열동서 부럽지 않았죠. 저는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꿈에 그리던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그 기분이란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감정이 똑같으셨을 것 같아요. 아내랑 한참을 끌어안고 감격스러워했죠. 근데 집을 마련하고 보니까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돈을 더 모아서 처가 식구들까지 다 같이 살 집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장모님께 말씀드리니까 참 좋아하셨어요. 내가 두 사이 덕분에 항상 웃고 산다고 하시면서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고 하시더군요. 동서도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열심히 모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 말에 다들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자는 공동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날 행복하게 웃던 가족들의 얼굴들이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네요. 하지만 그런 꿈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새로 산 집은 처가댁과 10분 거리라 아이들도 자주 처가댁에 가서 밥을 먹고 왔었죠. 아들들은 사촌 조카들이랑도 자주 놀고 항상 갔다 오면 외할머니 집에서 누구 때문에 많이 웃었고 또 이런저런 맛있는 걸 먹고 왔다고 늘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반찬을 만들었는데 저보고 처갓집에 반찬 좀 가져다 주고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채비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갑자기 절 말리더군요. 아빠, 오늘 말고 나중에 가요. 내일이나 모레쯤에요. 왜 아들? 외할머니 무슨 일 있으시니? 이거 이모부도 좋아하고 외할머니도 좋아하는 반찬인데 만들고 바로 먹어야 맛있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녁 먹으러 갔었는데 이모부가 술을 드시고 화가 많이 나 있다고 외할머니도 다음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에이, 말도 안 돼. 이모부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잠꼬대도 웃으면서 하는 사람인데 대체 얼마나 화를 냈단 말이야? 말하기 좋아하는 둘째가 겁에 질린 얼굴로 얘기하더군요. 술을 많이 먹어서 혼자 술주정하는 거라고 외할머니랑 이모가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못 들었는데 그냥 방바닥을 주먹으로 퍽퍽 치면서 소리 질렀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사촌 동생들도 이모부가 요즘 계속 저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빨리 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즐겁게 안부도 묻고 다들 같이 식사도 했었는데 아들에게 뜬금없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제한테 전화해보니 회사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동서한테 전화해 좋아하는 회를 사주겠다고 하고 근처 횟집에서 만났는데 못 본 새 얼굴이 영 말이 아니더군요. 그 밝고 사람 좋은 얼굴은 다 어디 가고 면도도 안 하고 머리도 덥수룩한 채로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동서는 꾸벅 인사하더니 잘 먹겠다고 하고 별말 없이 회만 우적우적 씹어 먹더라고요.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히 먹기만 하길래 저도 말없이 한참을 먹으며 말하길 기다렸습니다. 왠지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더라고요. 동서는 소주를 몇 잔 들이키더니 형님,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꼴 보기 싫고 장모님이 뭐라고 말만 걸어도 싫고 속에서 욕짓거리가 나옵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집사람 얼굴 보면 짜증나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고 침대에 같이 누우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피하게 되고 속에서 분노가 온갖 울분이 올라와요.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 지치네요. 이 서울바닥 뜨고 그냥 깡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습니다. 애들만 아니면 짐 싸서 바로 내려갔을 텐데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습니다. 제정신으로 못 살겠어요. 그 착한 동서가 이런 말을 내뱉을 줄이야. 전 정말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와서 그럴 수도 있어. 자네가 좀 성실하게 살아왔어야지. 아니면 휴가 내고 잠시 여행이라도 갔다 와. 애들을 우리 집에 맡겨놓고 처제랑 장모님이랑 같이 홀가분하게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마음이 좀 가벼워질 걸세. 여행 갈 힘도 의지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 둘이랑 여행 갔다간 제가 더 돌아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형님. 혹시 처제랑 장모님이랑 싸운 거야? 그런 건 아니지? 회사에서 자네를 누가 많이 힘들게 하나 보네. 죽겠다 싶어도 버티고 해나가다 보면 또 다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나.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마누라랑 토끼 같은 자식들 지키려고 애쓰고 또 버티고 하다 보니 다 그럭저럭 지나가더라고.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도 자주 전화 주게. 자네가 부르면 당장 뛰어오겠네. 그러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아이처럼 펑펑 우는 동서를 달래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안 가겠다고 떼쓰는 동서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에 가자마자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동서 만났어. 요즘 많이 힘든 모양이야. 그래서 술도 마시고 집에서 괴로워도 했나 보더라고. 처제가 아무 말 안 하던가? 그래? 나한텐 별말 없었는데. 제부가 뭐 힘들어한다는 말도 없었고. 사람이 좀 많이 지쳐있는 것 같더라고. 여행이라도 갔다 오라고 했더니 그럴 힘도 없고 여유도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 큰일 생기면 쓰려고 빼놨던 비상금 있지? 한 500만 원 정도 되지? 그거 동서 좀 주면 어떨까 해서. 아니, 잠깐 여행 갈 돈도 없대? 이상하네. 항상 꼬박꼬박 저축하고 있다고 나한테 얘기했었는데. 말도 마. 마음이 많이 괴로운지 수염도 엄청 기르고 머리도 덥수룩해선 다 큰 어른이 펑펑 울더라고. 일하는 데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 괜히 가족들이랑 있어도 화나고 괴로울 때 있잖아. 여행 가서 쉬다 오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뭐 다른 데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이 정도 투자쯤은 나쁘지 않지. 제부가 혹시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우리도 여행 경비 대달라고 해요. 그래, 그러자 여보. 내가 이래서 당신은 멋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지혜로워서. 저는 신나게 동서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서, 아내랑 상의해서 500만 원 보냈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윳돈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 난 예전처럼 자네가 밝게 웃고 힘을 냈으면 좋겠네. 처제랑 다녀와. 장모님까지 같이 다녀와도 되고. 동남아나 일본으로 지금 사람들 많이 가더라고. 힐링하고 오게. 나중에 형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나면 우리도 여행 갈 때 경비나 좀 보태주고. 이런 게 윈앤윈이지 뭐. 마음 편히 잘 갔다 오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성격 급한 아내가 처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분 퇴근했어? 아니, 그이 아직 안 왔어. 요즘 집에 늦게 들어와. 그 모범생 아저씨가?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 요즘 좀 그러네. 제부 아직도 힘들어해? 아휴, 어떡하니? 참, 너희 여행 어디로 갈 건지 정했어? 그거 궁금해서 연락했는데 까먹었다, 야. 여행이라니 무슨? 뭐? 제부가 얘기 안 해? 네 형부가 얼마 전에 동서가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비상금 털어서 너희 여행 경비 줬었는데 혹시 못 들었어? 뭐? 미쳤어? 돈을 왜 그 인간을 주는데? 왜? 나한테 줬어야지. 아, 정말 미치겠네. 대체 돈을 얼마나 줬는데? 500만 원 줬는데? 야, 민희야, 너 제부랑 무슨 일 있어? 아, 됐어. 왜 그 인간한테 돈을 주냐고.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아, 엄마, 언니랑 형부가 그 인간한테 돈 줬대. 뭐? 얼마? 뚜. 통화하다가 갑자기 끊어버린 전화에 아내는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우린 좋은 일 했다고 뿌듯해했는데 뭔가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가 거짓말하거나 처제를 속일 리도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점점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퇴근 후 아내와 같이 처갓댁에 갔습니다. 예전과는 뭔가 다르게 분위기가 냉랭하고 가라앉아 있더군요. 조카들도 항상 저희가 가면 웃으면서 배꼽인 사러 오는 아이들이었는데 얼어붙은 분위기에 슬금슬금 눈치를 보더니 재빨리 방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처제에게 너무 걱정돼서 왔다고 하니까 처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얘기했지만 눈빛도 불안하고 손도 갈 곳을 잃고 치마를 계속 만지작거리더군요.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고 얼굴도 억지로 웃는 표정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형부, 무슨 일이 있을 게 없잖아요. 여행 얘긴 그냥 남편이 너무 바빠서 까먹었대요. 여행은 좀 여유 생기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연락 안 드렸어요. 알아보고 제일 좋은 데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야, 내가 네 형부랑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상황이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난 네가 엊그제 갑자기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려서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얼마나 걱정이 되면 찾아왔겠어? 별 걱정을 다 한다. 우린 걱정하지 말고 언니네나 잘 살아. 처제는 그렇게 말했지만 옆에 계신 장모님 얼굴을 보니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래, 다 들어온 김에 얼른 밥 먹고 가라. 제가 어디가 편찮으시냐고 물어봐도 장모님은 전혀 아프진 않다고 고개만 저으셨어요. 생기 넘치던 집안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니 초저녁부터 술에 쩔어온 동서가 문을 차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쾅쾅! 문 열어! 문 열라고! 아니, 저 사람이 정말 또 시작이네. 처제는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동서를 부축하고 들어오더군요. 장모님은 얘들아, 정서방이 요즘 좀 힘든 것 같으니 저녁은 너희 집에 가서 먹어라. 오늘은 영 날이 아닌 듯이구나. 이러시며 저희를 급하게 내보내려고 하셨습니다. 동서는 비틀거리는 걸 부축하려고 처제가 팔을 잡자 확 밀어버리더군요. 처제는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 소리쳤어요. 동서,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처제가 자네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인 사람인데 지금 장모님 앞에서 무슨 짓이야? 이렇게 술 먹으면 경우가 없는 사람이었어? 지극정성이요? 저 여자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다 싫어요, 다. 매일매일 달라진 것 없는 이 현실도 싫고 절 이렇게 만드니까 속이 편하십니까, 장모님? 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되니 좋으시냐고요. 이제 다 꼴도 보기 싫다고요. 형님도 가세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모여서 또 무슨 작당들이냐고. 가란 말이야, 가! 동서의 말에 장모님과 처제는 벌벌 떨며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더군요. 제가 장모님 모시고 산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절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장모고 마누라고 저 여자 둘 다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 집에서 다들 나가라고. 다 꺼지라고. 자네 방금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 아내가 급히 절 말리더라고요. 알겠어요, 제부. 우리 갈 테니까 술 깨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아내가 빨리 가자고 제 팔을 잡아당겼지만 저는 너무 답답해서 장모님께 따로 여쭤봤습니다. 장모님, 숨기지 말고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동서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혹시 저희 가족이 모르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저렇게 막말하고 행패 부릴 사람이 아닌데 요즘 너무 이상하네요. 아니 우리 가족끼리야 뭐 그럴 일이 있겠어. 요즘 일하는 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술도 많이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랑 싸우기도 해서 말이 좀 거칠어진 것 같은데 또 저러다가 술 깨고 나면 멀쩡해져서 죄송했다고 한다네. 너무 걱정하지 말게. 자네도 주산 있지 않은가? 자주 저런 모습 보이는 것도 정서방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테니 애들도 그렇고 자네랑 윤희도 당분간 이 집에 오지 말게. 예? 아니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내 말 듣게. 오지 말게. 그리고 정서방한테 돈 줄 거 있으면 나나 민희한테 주고. 정서방 무슨 돈 문제도 있습니까? 여행 갈 돈도 없고 힘들다고 하던데요. 무슨 소린가? 돈 문제라니. 그런 건 전혀 없네. 워낙 아끼는 스타일이라 입에 돈 없다는 소리가 붙은 게지. 원래 돈 갈린 여자들이 더 잘하는 법이라 얘기한 거야. 어서 집에 가보게. 장모님도 대화를 길게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더 찜찜했지만 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시는 바람에 서둘러 나왔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족이 처갓집에 가는 걸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가도 빨리 가줬으면 하시는 것 같아 내심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이 좋던 한 가족이었는데 아내에게 서운하다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까 여동생을 밀 때 보니까
동서 손에 군데군데 멍자국이 보이고 처제랑 장모님 팔에도 멍이 여러 개 보였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동서인데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동서를 부축하다가 어디 부딪혀서 그런 게 아니겠냐고 했는데 그렇게 생긴 멍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벨소리가 막 울리고 예고 없이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리니까 엄마랑 미니가 갑자기 덜덜 떨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긴장하더라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 엄마 몸도 안 좋다고 미니가 걱정했는데 엄마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뭐?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데? 간이 좀 안 좋다나 봐.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근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너무 수상해. 우리 현장을 잡자.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린 나를 잡아서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갑자기 조카 시은이가 아내 폰으로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모,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왜? 시은아, 왜 그래? 너무 무서워요. 아빠랑 외할머니 싸워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알겠어. 바로 갈게. 너희 방에 들어가 있어. 동생 챙기고. 저희 부부는 처가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지만 악에 받쳐 고함 지른 소리가 밤 넘어 들리고 있더라고요. 아내와 전 손을 덜덜 떨며 비번을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전 제 앞에 있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제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두 손을 싹싹 빌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장모님은 동서한테 멱살을 잡혀서 숨이 막히시는지 버둥거리고 계셨어요. 우리 그냥 다 죽자. 다 그냥 죽어버리자고. 더 살아서 뭐합니까? 장모님 편하게 보내드리고 저도 그냥 같이 죽을랍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헉! 동서 미쳤어? 그냥 눈 감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디서 또 술 먹고 행패야?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동서한테 뺨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맞아도 울면서 장모님 멱살을 절대 놓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여자들과 함께 이 세상 떠날 겁니다. 후환을 없애고 갈 거예요. 동서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소리 질렀던지 목은 다 쉰 소리가 나고 눈은 다 충혈되어 눈물 콧물 범벅이더군요. 이 사람아, 아무리 마음이 괴로워도 어떻게 부인이랑 장모한테 이런 짓을 하나. 이런 폐륜이 어딨어. 자네 안 되겠네. 정신과 가서 상담도 받고 일도 그만두고 좀 쉬어. 당장 병원 입원부터 하세. 하지만 그 다음 동서가 힘들게 내뱉은 말에 저는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들 다 미쳤어요.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단계 미쳐서 제가 그동안 모은 재산을 다 날렸어요. 전 이제 빚더미에 앉았다고요. 뭐? 다단계? 다단계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소리 안 해도 엄마, 다단계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몇 달 전에 미니가 엄마 금융사기 당한 것도 거짓말이야? 둘이 나한테 쇼한 거였어? 설마 내 돈 다 다단계에 넣은 거 아니지? 뭐라고 말 좀 해봐, 엄마. 그러자 동서가 기가 막히다는 듯 주저앉았습니다. 뭐? 아니, 처형한테도 돈을 가져갔단 말이야? 세상에 어떻게 친언니한테 사기를 쳐? 넌 그 돈 때문에 가족들이 가족들로 안 보였냐? 저도 모르는 사실에 깜짝 놀라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장모님, 이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동서 말이 다 사실이에요? 미안하네. 내가 면목이 없네. 근데 우리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 우리도 너무 힘들어. 언니, 형부, 미안해요. 저희도 잘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형부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우리 돈 벌어서 한 집에서 같이 살자고요. 그러려면 우리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우리도 처음엔 이게 사기라는 걸 꿈에도 몰랐다고요. 입 닥치지 못해? 한두 번이 아니잖아.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결혼 생활 10년 동안 이게 몇 번째냐고. 동서, 무슨 소리야? 몇 번째라니? 말도 마세요, 형님. 4년 전에 처음으로 사고 칠 때 둘 다 울고불고 싹싹 빌길래 용서해줬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도 얼마를 날려먹은 줄 아세요? 무려 7천이라고요, 7천. 그래도 처음이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생각해서 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용서해줬어요. 다시는 안 한다고 각서까지 받고 말이죠. 근데 또 했단 말이야? 예, 제가 그 돈을 메꾸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낮에 직장에 갔다가 밤엔 대리도 뛰면서 남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저 두 사람은 또 병이 도져서 2년 전부터 또 그 짓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장모라는 사람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양반이 주식 다단계에 빠져서 돈을 날려먹지 않나. 마누라란 여잔 말리긴커녕 좋다고 합세해서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거액을 투자하지 않나. 이런 사람들과 한 집에 살고 있는데 형님 같으면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제발 하지 말라고 빌어도 보고 사정도 해보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저 인간들은 말을 들어먹질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말했잖아. 우리도 귀신에 홀린 것 같았다고. 그 사람들이 어찌나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지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 투자했단 말이야. 전에 피해봤던 7천만 원 만회하려고. 저 보세요. 저 여자는 아직도 반성은커녕 본인은 잘못 없다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궁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는 처음에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일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 월급 받으면 처제한테 돈 관리 맡겼고 서로 약속한 금액대로 저축도 하고 세금도 처리하고 했더랍니다. 4년 전에 한번 실수는 했지만 내가 가족을 믿어야지 누굴 믿느냐면서 말이죠. 근데 동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만 거였어요. 세금이 연체가 되고 관리비가 연체가 되고 심지어는 아파트 대출금도 연체가 되는 걸 알고야 장모와 처제가 또 사고를 친 걸 알게 된 상황이었어요. 동선 그동안 힘들게 돈을 모아 결혼 5년 만에 아파트를 장만해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니 그 착했던 동서가 점점 거칠게 변하고 포악해졌던 거였어요. 동서, 그럼 나한테 진작에 말을 하지. 어떻게든 장모님하고 처제하고 그 짓을 못하게 도왔을 거 아니야. 왜 이 사람아 이런 걸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어? 우리가 남이야?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형님이 저번에 500만 원 주신 거 있죠? 그 돈까지도 저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내 마지막까지 투자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때도 제가 사정을 하면서 돈을 빼라고 했는데 잠시 기다려보라면서 안 빼더니 결국 형님이 준 돈까지 갖다 바친 사람들이라고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처제? 제 물음에 처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그때 장모가 나섰습니다. 정서방, 우리가 미안하다고 했지 않았나? 우리도 그 사람들이 돈을 갖고 야반도주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어. 우리만 사기당했나? 내 친구들도 사기당하고 노후자금, 연금, 대출 거기에 꼬라박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야. 심지어 변호사도 사기를 당했다고. 변호사도 사기당하는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찌 그걸 알겠는가. 우리가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그러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 가족끼린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야 되는 거야. 알겠나? 그놈의 가족. 더 이상 저한테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마세요. 저의 인내력은 여기까지입니다.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 이 집에서 나가세요. 빨리 나가시라고요. 동서는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를 하며 울고 있는 동서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만약 동서 같은 상황이었어도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바보 같은 두 사람은 그렇게 당하고서도 또다시 다단계에 빠지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누가 1억 벌었네, 누가 10억을 벌었네. 이런 쇼에 넘어가서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그 다단계 회사는 투자한 만큼 자기한테 적립된 수익금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 찾고 놔두면 몇십 배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현혹이 돼서
그동안 돈을 묶어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다고 했어요. 그 다단계 일행들은 결국 일을 터뜨리고 도망간 거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다단계 간부급들은 많이 잡혔지만 윗대가리들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직 잡히지 않는 걸로 보였어요. 결국 꼬리 자르기 식으로 밑에 사람들만 교도소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분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몇 달 전부터 그 다단계 회사에서는 회원들의 돈을 차일피일 미루며 조금씩밖에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잡놈들은 서서히 터뜨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욕심이 큰 장모와 처제는 그 회사 간부들이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바람에 끝까지 믿고 기다리다 전 재산을 잃고 만 거였죠. 그야말로 욕심이 화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때 뺐다고 하면 이렇게 전 재산을 잃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피해자들은 수두룩했습니다. 처제가 소개시켜준 지인들, 친척들, 장모 주위 사람들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피해 금액만 봐도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시장에서 힘들게 장사하신 분들, 은퇴자금, 노후자금, 심지어는 아파트를 팔아서 전 재산을 넣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사건 속에 장모와 처제가 한가운데 있었다니 너무나 실망이 들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 우리에게도 피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전화를 받고 아내 또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장모와 처제 때문이었죠.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얼마큼 하고 다닌 거야? 정말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두고 다닐 수가 없어. 혹시 선아 이모한테도 돈 빌렸어? 왜 날 팔아먹는 건데 내가 대신 돈 갚아준다고 했다며? 그게 아니라 그녀는 왜 너한테 또 전화를 했다니? 어디 이것뿐인 줄 알아? 우리 교회 다니는 김양숙 집사님도 엄마가 그 다단계판에 끌어다녔다면서 어제 주일 예배 가니까 날 보자마자 울고불고 난리더라. 엄마 믿고 남편 몰래 5천만 원 투자했대. 그래서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그 집안도 엄마 때문에 풍비박산 나고 말았다고. 왜 대체 순진한 사람들 끌어들여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냐고.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사기당하면 혼자서 당해야지.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까지 끌어모아서 불쌍한 사람들 만들어. 내가 엄마 때문에 죄송스럽고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미안하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니? 또 그놈의 남탓. 정말 지긋지긋해 정말. 저 죽는 걸 보고 싶어요? 왜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사냐고요. 적어도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이야 이놈의 가스나가 지금 엄마한테서 어디 소리를 지르고 있어? 지금껏 낳아주고 키워줬더니만 이 애미가 웃음냐?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이렇게 이 애미한테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화를 내? 이놈의 자식이 완전 불효를 저지르고 있어. 엄마. 정말 답도 안 나오는 장모였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아내한테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있는 정마저 떨어지더군요. 아내 말대로 장모와 처제한테 피해 입은 피해자들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우린 단 한 푼도 처가를 도와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반성은커녕 우리도 피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었거든요. 정말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돈이라는 물질 때문에 한 가족이 결국 나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동서와 처제는 이혼하게 됐어요. 이혼 사유가 전적으로 처제에게 있으니 양육권도 동서가 가지게 되었죠. 동서가 이러더군요. 피해만 주는 장모와 처제하고 살 바에야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사는 게 낫다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싶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동서의 완강한 태도에 그제서야 장모와 처제는 꼬리를 내리더군요. 정서방, 내가 정말 미안하네. 진심으로 사과함세. 내가 어떻게 하면 이혼만은 안 할 텐가? 자네가 원하면 무릎이라도 꿇겠네. 그러니 제발 이혼만은 말아주게.
난 자네를 잃고 싶지 않어. 그래 여보, 앞으로 나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게. 당신이 죽으라면 죽고 길하면 길게. 난 당신 없이 못 산단 말이야. 그리고 애들도 아직 어린데 당신 혼자서 어떻게 키우며 살겠어. 나도 애들 엄마니까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지. 제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두 사람 다 그만하세요. 난 분명 몇 번의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차버린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야. 그리고 누가 보면 내가 당신들을 버린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 당신들은 스스로 버림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뭐? 애들? 당신이 애들 엄마 자격이나 있어? 허구한 나 다단계에 빠져서 애들 숙제를 한번 봐줬어. 놀아주기를 해봤어? 오죽하면 인간아. 애들이 너랑 이혼한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겠냐. 그리고 자 이거 당신 애들이 쓴 각서야. 여기 보이지?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양육권 모두 4개 있고 분말 없이 이혼해주겠다는 거. 난 당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려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 여기서 그만하자. 동서의 말에 두 사람은 땅을 치며 후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두 사람은 동서가 정말 떠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 이후 동서는 아이들과 함께 저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요. 최대한 장모와 처제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말이죠. 이사를 가기 전 동서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주나 한잔 하자면서 말이죠. 형님, 전 형님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동서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더 미안하지. 자, 한 잔 받게. 형님, 저하고 이젠 가족은 아니지만 애들한텐 이모부니까 연락 끊으실 건 아니죠? 당연하지. 난 아직도 자네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말이야. 그러니 그런 서운한 생각 말게. 그리고 자넨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너무 자책하지 말게. 나 가끔 자네가 마음이 넓고 형님 같아서 참 좋았네. 내가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있으니 말이야. 자넨 어딜 가서도 인정받을 걸세. 잘 살고 우리 꼭 연락하고 지내자고. 애들도 자주 보고 말이야. 경상남도 진주로 간다고 했었나? 예, 제 친구가 거기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숙소도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거기서 천천히 자리 잡으려고요. 그래. 내가 올해 안에 애들 엄마랑 한번 갈게. 그때 가서 문전박대하면 나 서운하네. 그렇게 저흰 술잔을 한 잔 한 잔 비우며 눈물의 작별을 했습니다. 다 큰 남자가 제 앞에서 그렇게 한참을 펑펑 우는데 참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지방으로 떠나간 후 장모와 처제는 겨우겨우 월세방을 구해 살아갔습니다. 저는 집안을 분열시킨 장모와 처제가 보고 싶지 않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내만 혼자서 조용히 다녀올 뿐이었죠. 여보, 사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서 엄마랑 민희를 한번 찾아갔었어. 근데 지켜봤는데 그 둘은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날도 서로 다 네 탓이다라면서 싸우고 있더라고. 잘못을 뉘우치는 얼굴들이 아니더라. 집안에 술병들이 가득하고 완전 폐인처럼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그냥 나와버렸어. 이렇게 남 탓하고 술 먹을 시간에 남들처럼 일해서 대출금이나 갚을 생각하라고 말이야. 정말 가족이지만 지긋지긋해. 뭔가 반성을 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내 착각이었어. 이젠 나도 바뀌기 전까지 상종하지 않을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저는 말없이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내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여보, 당신 가족들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만 이젠 받아들이자. 당신도 할 만큼 했어. 이젠 우리 가족만 생각하자고. 내가 그 대신 더 가장으로서 잘할게. 난 당신이 예전처럼 웃는 모습만 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노력하자고. 알았지? 제 말에 아내도 연신 눈물을 흘리며 제 두 손을 잡아주었죠. 그런데 역시나 판을 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가 제게 전화를 해온 거였어요. 날쌔 김서방, 잘 지내는가? 예, 무슨 일이시죠?
자네는 어떻게 한번 찾아오질 않는가? 우릴 설마 무시하는 건 아니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염치 없이 연락했네. 제가 말없이 듣기만 하니 장모님은 초조해하며 급히 본론을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한 5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겠나? 하달이 대출금도 내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나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내가 몸이 아파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으니 너무 힘든 상황이네. 내가 사위라곤 자네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부탁함세. 계좌 보낼 테니까 5천만 원 보내줘. 내 꼭 갚겠네. 저는 장모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저기요. 제가 그 돈이 있었으면 동서한테 줬을 겁니다. 빌려간 우리 돈이나 제발 갚으세요. 그리고 지금 동서가 먼 타 지역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세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모은 돈 다 날리고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면서 살고 있다고요. 죄책감도 안 드십니까? 당신들 욕심으로 한 가정을 파탄냈으면 평생 속죄하면서 사셔야지. 또 돈을 요구하세요? 자네 말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나 그래도 자네 장모일세. 예, 장모 맞죠. 자식들한테 피해만 주는 장모 말이죠. 아내한테 들어보니 허구한 날 술만 마셔대서 몸이 안 좋은 거라면서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일하세요, 일. 그리고 경고하는데 어머니 말대로 하나밖에 없는 사위 잃고 싶지 않으면 이딴 전화 하지도 마세요. 구역질 나니까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잘 반성하시고 빚은 스스로 다 갚으십시오.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고해성사하듯 터뜨려 버렸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 냉정하게 해야 두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제 말에 큰 상처를 받았는지 두 사람은 이후 장모는 식당에서 처제는 다시 공장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 그러고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와 전 두 사람을 2년째 안 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분 좋게 다시 만날 줄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고 싶지가 않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했던 동서는 다행히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날 땐 우리 가족이 전부 진주로 내려가 명절을 같이 보내고 왔습니다. 그동안 조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얼굴이 좋아 보여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동서 또한 형님 오셨어요 하며 저를 와락 껴안아 주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걸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찌나 반갑던지요. 서로를 응원해주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부디 우리 동서가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하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요. 이 둘 중에 난 어느 쪽에 속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내가 그동안 받기만 했다면 그 준 사람에게 한 번쯤 따뜻한 감사 인사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세상엔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준 사람에겐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감동을 선사할지 모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가족들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고 돈이 많아 부자가 아니라 행복함이 만수인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